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 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 올리던 아파트 단지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다만 여기에 아파트를 짓고 있던 건설사는 모두 세 곳이었는데 두 곳은 이번 법원 판결로 공사를 중단하게 됐고, 또 다른 한 곳은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도 공사를 계속해도 되도록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시산이 서로 달랐기 때문인데 잠시 후에 이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후에 꾀병으로 입원 기간을 늘리고 보상금을 더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또 하나 추진됩니다. 지금은 운전자나 승객이 다치는 인사사고가 나면 상대방 차의 보험사가 모두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각자의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니까 꾀병으로 입원하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건데,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제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10월의 첫날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안승찬 기자, 이렇게 두 분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 소장님은 오늘까지도 휴가인 모양이에요? 네, 휴가 가서 좀 쉬라고 했더니 매일 방송 듣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에 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꿈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라디오 켜고 손경제 듣는 거예요. 곧 들어드릴게요. 자, 박 작가님께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게 김포 장릉이라고 하는 문화재 옆에 검단 신도시가 들어서는 바람에 네. 문화재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이제 거의 붙어 있게 됐어요. 네. 그런데 문화재관리청에서 여기는 아파트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네. 그 의견을 듣지 않고 아파트를 짓다가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 문화재청이 짓지 마십시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지으려면 심의를 받으십시오였는데 심의를 안 받았으니까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니까 지금 여기 아파트 짓고 있는 사업자가 세 곳이거든요. 네. 대광 ENC, JS 글로벌, 그리고 대방건설인데 네. 세 곳의 사업자가 따로따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갑자기 못 짓게 하면 어떡하냐. 그렇습니다. 일단은 짓고 나서 좀 생각해 보자. 네, 그러니까 예. 공사 중지하라고 한 문화재청의 행정명령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법원에서 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 결과가 좀 묘하게 나왔어요. 사업자 세 곳 중에 두 곳은 법원에서 이건 문화재청의 행정명령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예. 두 곳은 공사 중지를 하라. 라고 결정을 하는 바람에 예. 당장 이 두 곳은 어제부터 공사를 못하게 됐고요. 나머지 한 곳은 법원에서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 공사를 계속해라.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선 아파트가 모두 44개 동인데 네. 논란이 된 게 19개 동이거든요. 그 19개 동을 3개의 건설사가 나눠서 짓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중에 예. 14개 동이 공사가 중단됐고 나머지 5개 동은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3개 건설회사가 3명의 판사에게 의견을 구했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네. 2명의 판사는 공사 중단, 네. 1명의 판사는 공사 강행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공사가 중단된 건 한 명의 판사였고요. 예. 다른 판사 한 명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공사를 진행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지된 사업자가 대광 ENC, JS 글로벌인데 네. 여기는 A라는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렸고요. 네. 공사를 계속해도 되는 대방건설의 판결은 B라는 재판부에서 내린 겁니다. 세 곳 다 따로따로 법원에 신청을 하긴 했는데 예. 대광 ENC와 JS 글로벌은 같은 날에 신청을 하는 바람에 같은 재판부가 됐고요. 신청을 같이 했는데 이거 뭐 같은 사건이구나. 네. 그래서 한 명의 판사에게 배당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대방건설은 다른 날에 신청을 해서 다른 재판부가 배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판결이 같은 다르게 성격인데 네. 한 명이 판단을 해야 일관성이 있을 텐데 네.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네. 배정하는 판사가 어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못 봤군요.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도 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판결을 다른 논리로 내리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논리가 뭐예요? 일단 공사 중지시킨 재판부의 논리는 이겁니다. 이건 제가 판결문 진짜 어렵게 거기서 읽어봤거든요. 네. 공개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예. 요거 취재한 기자한테 좀 얻어서 읽어봤더니 핵심은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의 주장은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공사를 중단하면 대출 이자로 나가는 게 엄청 많은 상황이고 예.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피해도 크다라는 주장인데 재판부의 입장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해라고 보긴 어렵고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도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렇습니다. 어. 피해가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네. 돈으로 해결 못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예. 중단해라. 예. 그리고 지금 대강 ENC 측에서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허가 심의를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심의에 따라서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다고 해서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피해 발생 여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사는 중지하라는 겁니다. 예. 일단 논리적으로 보면 공사를 중지해야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다른 일이라면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공사가 중단되면 피해가 크니 네, 공사 중단을 좀 안 하고 이걸 좀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하는 재판을 구한 건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논리는 중지하세요. 네. 뭐 아주 큰일 나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안 되겠습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공사 중지하면 그런 판단을 내린 건데 그 논리는 뭐였어요? 이건 판결문을 입수 못해가지고 네. 언론 보도를 토대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공사 중지를 안 해도 된다고 본 가장 큰 근거는 문화재 피해가 적다는 겁니다. 이 재판부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네. 대방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는 앞에 말씀드린 다른 두 개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뒤쪽에 있어서 예. 일부 옥탑 부분 3개소만 보일 뿐 많은 부분이 노출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재판부가 얘기를 했고요. 네. 이미 골조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라서 나머지 공정이 진행되더라도 추가적으로 경관 침해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 공사 중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이 재판부의 논리였습니다. 이건 재밌네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정당하게 지어진 건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네, 기왕 골조는 올라갔으니 네, 부수라는 게 아니라면 네, 공사를 계속 하나 네, 그냥 두나 네. 어차피 마찬가지다. 네, 추가적으로 뭐가 논란이 될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재가 그 장릉이라고 하는 문화재에서 들어가서 네, 그 문화재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주변을 볼 때 저 아파트 자꾸 눈에 거슬리는데 네. 저런 문제 때문에 생긴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경관을 해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경관도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재판부는 추가적인 피해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공사 중지로 인한 수분양자,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들 그리고 공사업체가 법적 분쟁에 휘말려서 예. 막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 재판은 이 문화재 옆에 아파트를 지은 게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따질 문제인데 네. 따지기 전에 공사를 중단하고 따질 거냐 네.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따질 그렇습니다. 거냐.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이 적절하냐 아니냐 요것만 딱 따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럼 진행하라는 쪽은 진행할 거고 하고 있습니다. 중단하라는 쪽은 일단 중단하고 나서 중단됐습니다. 이 논란을 뭔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공사 중지된 사업자들은 법원에 항고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판단 받아보겠다라는 거고요. 예. 반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 사업장 있잖아요. 네. 여기는 문화재청이 다시 한 번 더 항고를 할지 안 할지 아직 이번에는 결정은 안 했습니다. 문화재청 쪽에서 문화재청 쪽에서 아마도 할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예. 결정이 아직 안 됐고요. 이 건은 경찰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문화재청이 3개의 사업자가 문화재법 위반했으니까 조사해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네. 요건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아직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법원 판결이랑 경찰 수사랑 별개로 문화재청이 3개 사업자에게 대안을 마련해 오라라고 했던 게 이달 11일까지거든요. 네.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 개인적으로 상상하긴 힘든데 어쨌든 대안 마련해 오는 거 보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밟겠다는 게 어제 통화해본 문화재청이 지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문화재청은 사업 승인 내준 인천 서구청에 대한 감사도 인천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참 문화재하고 우리 거주 지역하고는 사실 좀 떨어져 있으면 서로 편한데 네. 서로 편한데 이거가 이제 점점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짓고 하다 보면 접근하다 보니까 네. 이런 충돌이 생기는 거고 서울 이런 그 강북 지역에는 이미 문화재와 우리가 거주지가 서로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도 이제 문화재와 거주지가 붙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간격을 띄우거나 문화재에서 볼 때 시선을 차단하지 말라는 법이 네.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라서 네. 이미 들어선 건물이야 지금 어쩔 수 없는 게 수두룩한데 네. 나중에 그 건물도 이제 재건축할 때 1, 20년 안에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아마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불거질 거예요.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20층인데 4층밖에 못 짓는다고요?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또 문화재 보호가 우선이냐 아니면 우리의 도시 생활이 우선이냐 이거 가지고 또 따지겠죠. 그렇겠죠. 문화재와 같이 살고 있는 도시니까. 네. 안승찬 기자님, 네.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앞으로 뭐가 좀 달라진다는데 네. 요점을 보니까 나이롱 환자 방지법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내용이 꽤 복잡해요. 일단 이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이제 차량끼리 만약에 이제 접촉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차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많이들 해보셨겠습니다만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이제 넌 잘못이 얼마, 나는 잘못이 얼마 이렇게 나눠서 차를 고치잖아요. 차 수리비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람이 다친 이 인적 사고, 사람 수리비는 네, 그거 예. 수리 치료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적용 예. 원칙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100대 0 이렇게 해서 일반 과실인 경우에야 이제 한쪽에서 다 치료비를 몰아주겠습니다만 예. 9대 1이든 뭐 8대 1이든 7대 3이든 뭐 하여튼 양방 간에 과실이 조금씩이라도 있다. 그러면 각자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보험 자기 보험회사가 상대방을 다 치료해주는 서로 양쪽으로 서로 크로스로 해서 치료해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아하.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90% 과실이 있는 가해자다 내가 할지라도 내가 많이 잘못했다. 네, 내가 예. 그래서 뭐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도 예. 내가 90%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내 치료비는 다 아, 보상해 주는 식으로. 그러면 현재 내가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잘못했는데 네. 하필이면 내가 많이 다쳤어요. 그럴 수 네,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으면 내 치료비가 더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현재는 상대방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제 가해자의 조금 다친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도 조금밖에 안 한 네. 상대방 보험사가 많이 잘못한 나의 치료비를 다 물어주는 게 현재 방식이군요. 현재 방식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억울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사실 민법에는 과실 책임주의라고 해서 이제 과실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네. 좀 특이하게도 이 자동차 보험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과실 비율을 따지지 말고 예. 하여튼 과실이 있으면 그냥 다 치료해 주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 치료해 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 건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면 예. 경상 환자의 좀 가볍게 다친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는 각자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예를 들면 90% 책임이 있다. 예. 그러면 내 치료비의 90%는 내가 부담하고 내 책임이 90% 있으니까 예. 10%만 억울하니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만 치료비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되면 이제 각자 과실 비율 둘 다 가해자 피해자 치료비를 다 합쳐서 그럼 너 네 책임 내 책임이 얼마냐? 네. 책임에 따라서 돈을 내는 식으로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서로를 치료해 주는 거였는데 누가 네. 잘못했건 따지지 말고 네. 일단 서로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치료해 줘.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네. 그런 건데 이제 앞으로는 양쪽의 치료비를 다 일단 합산을 하고 네. 합산을 한 치료비가 결국은 양쪽이 물어줘야 할 돈인데 네. 물어주는 비율을 과실 비율대로 나눠서 분배를 한다. 네. 앞으로는 그럼 뭐 나름 합리적이죠. 그게 바뀌는 게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 예. 예. 이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예.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과실 비율을 따지지가 않으니까 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이제 처음에 사고가 났는데 안 아파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쪽이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갑자기 병원에 들어넣어서 입원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그 병원 치료비는 다 내 보험회사에서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할증 비율만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화나니까 나도 아프다. 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험 사고에서는 과실 비율이 있건 없건 적건 많건 간에 그렇죠. 내 치료비는 무조건 상대방 보험회사가 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 이게 우리 그 자동차 사고가 자동차들도 안전해지고 하면서 중상 환자보다는 경상 환자, 그러니까 가벼운 사고가 훨씬 비중이 많아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보험에서 나가는 치료비의 1인당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하. 이 말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들이 보기에는 물론 뭐 치료를 충분히 받아야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좀 과잉 진료의 요소가 이미 있으니.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한방병원에서 치료비가 많이 이게 나가고. 참 논란이더군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그래서 자기가 다친 거는 자기 책임을 좀 강화하면 아무래도 좀 합리적인 그 병원 치료를 알겠어요.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죠. 취지는. 지금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고 하루 입원해서 10만 원의 치료비가 더 나오게 만들면 네. 그 10만 원을 무조건 다 상대방 보험사가 지불을 하는데 네. 앞으로는 그 10만 원에 대해서 내 과실 비율만큼은 내가 지불하게 되니까 네. 내 꾀병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꾸 내 보험료도 올라가게 됐구나 생각을 병원 갈 때 그런 생각이 들고 누워서 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비슷한 맥락인데 예. 경상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이게 보험 비용이 많이 들려면 이제 치료를 오랫동안 받는 경우일 텐데 네. 장기 4주 이상 되는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이번에 새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그냥 아프다 그러면 치료비를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억울하다 싶어도 하여튼 아프다니까 치료비는 준다. 이랬는데 네. 이제 해외의 경우 해외에도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가 꼭 있어야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그냥 막연하게 나 아프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경상 환자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이게 그럼 방금 계속 경상 환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라고 항상 전제를 달아주셨는데 네. 중상 환자는 앞으로도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안 와요. 이번에는 경상 환자만 변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어제 이게 왜 그런지 물어봤는데 이제 혹시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중상 환자 나왔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자동차 보험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대방 피해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는 내 보험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다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무슨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옵션을 선택해야죠. 물론 옵션을 선택해야 하지만 대인 배상 무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자기 신체, 자기가 다친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옵션을 해도 제한이 있어요. 현재 자동차 보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은 요즘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하는데 이게 대인배상 2라는 거는 조금 더 보험료를 더 내면 상대방이 뭐 그것도 설정액이 있습니다만 무제한으로 상대방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보상 비율에 상관없이 어떻게 돼도 피해를 되죠. 보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자기 신체 내가 다친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높여도 제한이 있어요. 매달 이렇게 제한. 웬만한 경우는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보상 내가 만약에 가해자인데 내가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내 피해 보상 금액이 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존 보험 자체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다 치료비 물어주는 걸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이미 구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크로스로 하는 걸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이게 합리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만약 이 자동차 보험의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 이것만 바꾸면 네. 내가 과실 비율이 50%라고 해서 내 치료비는 내가 50을 부담해야 되면 네. 나 그걸 다 치료가 돼야 되죠. 자동차 보험 나 들었는데 150만 원밖에는 치료비 안 된다고 하면 나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예. 그래서 경상 환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일단 이거부터만 하자. 이렇게 바뀐 거. 효과가 좀 있을까요? 나이롱 환자 줄어드는 효과가? 이게 사실은 뭐 효과는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예.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는 많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작동 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동차 이제 사실 할증이 두려워서 내가 치료비를 덜 받아야 되는데 예. 그 자동차 사고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뭐 내가 금액을 설정해 놓으면 그 이상 올라가는 보상에 대해서만 뭐 이제 할증이 된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예. 인적 사고는 건별로 주로 할증이 돼요. 그러니까 금액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 예. 어차피 이렇게 바꿔도 현재는 나 한 건 치료비를 지급했다 그러면 네.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니까 예. 사실은 이렇게 바뀌더라도 궁극적으로 좀 효과가 있으려면 할증 구조도 좀 바꿔야 금액 그러게요. 단위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죠. 괜히 꾀병 부리고 하루 더 누워 있으면 뭔가 보상을 하러 해준다고 하고 오겠지. 네, 이제 그걸 노리는 건데 네. 그게 뭔가 본인 비용도 좀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걸로 과연 줄어들겠느냐 하는 걱정.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실 비율 합의 안 되면 잘 못 받겠네.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치료비의 문제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과실 비율을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나 치료를 분쟁 때문에 치료를 못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지금처럼 일단 치료비는 각자 다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보험회사들끼리 과실 비율을 따져서 자기들끼리 정상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크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산하는데 불편한 건 없을 것 같고 네. 이걸 알아야 두시는 게 이게 언제부터 바뀌냐면 당장 바뀌는 게 아니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자부터 예. 바뀝니다. 그러니까 1년 한 3개월 정도 남은 건데 예. 조금 시간을 많이 둔 이유는 이게 자동차 약관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서 여기에도 몇 분이 좀 몇 개월이 좀 필요하고 또 자동차 보험은 1년 갱신이니까요. 네. 급하게 만약에 이렇게 제도를 바꾸다 보면 사고 나는데 누구는 옛날 약관, 예. 누구는 진짜 약관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서로 한 텀이 다 돌아간 1년 3개월 이후에 바꾸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죠. 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
구원업자 제도. 네. 이게 이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제도인데 네. 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왜 나라에서 안 도와주지? 해서 들여다보면 대부분 연락이 안 되는 친인척이 있습니다. 뭐 아들 딸이 가족이고. 살아 있습니다. 네. 뭐 그분이 돈 좀 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제도라고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상암동 살고 있는 50대 A 씨가 만성질환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분에겐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아들이 한 명 있다. 네. 근데 이 아들이 취업준비생이라서 돈을 못 벌어요. 예. 그런 경우는 A 씨가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어도 자신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생계급여 받을 수 있거든요. 예. 1인 가구니까 대략 뭐 한 54만 원 정도 받는데 네. 이 아들 취업돼서 돈 벌면 그때부터 생계급여 못 받습니다. 아들이 돈 버니까 아들이 부양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양제도, 부양의무자 제도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부터는 이 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부모가 연 1억 소득 이상이거나 네. 9억 이상 집에 사는 경우만 아니면 예.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정말로 어려우신 분이면 생계급여를 지급하게끔 오늘부터 딱 바뀝니다. 아, 1억 이상 벌거나 9억 이상의 집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본인이 하세요. 나라에서 손 못 대겠습니다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 나라에서 도와주는 걸로 해주는 바뀝니다.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센터 가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는 요즘 달러 가격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얘기인지 좀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11시 5분에 다시 오죠.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